타임을 마치고 마지막 세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경청해 주시는 여러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세 번째 세션의 주제는 포스트 코로나 건강 증진의 새로운 도전이며 이번 국제 좌장은 김석연 서울의료원 의무부원장님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오늘 좌장을 맡아주신 김석연 부원장님께서는 서울대 의대를 졸업하시고 의과대학 의학 석사, 서울시립대학교에서 경영학 석박사를 취득하셨습니다. 서울의료원 기획조정실장 역임하셨고 지난 2018년부터 2011년까지 동부병원 병원장, 그리고 현재는 서울의료원에서 의무부원장으로 맹활약하고 계십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김석연입니다. 시간이 좀 지나서 빨리 진행하고 일단 끝나는 시간을 좀 맞춰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강의 들으시냐고 많이 힘드실 것 같아가지고요. 첫 번째 강사부터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코로나의 에센셜 워커의 건강 증진과 위기 인식에 대해서 순천향대학교 부속 서울병원의 건강증진센터 부센터장님이신 김기숙 선생님께서 강의를 해주시겠습니다. 양력 간단히 소개시켜드리면 순천향대학교 졸업하시고 동대학원에서 석박사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제가 동부병원장에 있을 때 모시고 계셨던 건강증진센터에서 모시고 계셨었고, 그 이후에 현재는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건강증진센터에서 근무하고 계십니다.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소개받은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건강증진센터의 김기숙입니다. 이번 세션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건강증진의 새로운 도전이라는 큰 제목하에 제가 오늘 받은 저의 토픽은 코로나 시대의 에센셜 헬스 케어 워커의 위기 의식과 건강 증진이라는 제목을 받았습니다. 자, 먼저 순서로는 보건의료진들의 위기 의식을 팬데믹 코비드 기간에 번아웃에 관련된 논문을 소개시켜드리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보건의료인들의 건강 증진에 대해서는 보건의료인의 건강 상태와 환자 대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문헌을 조사한 문헌들을 알려드리고 건강증진 평가 실행 계획 그리고 건강증진을 위한 웰니스 프로그램을 통합한 전략이 어떤 것이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통계도 있는데 오늘 시간상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우리 코로나 전담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의사 이외의 모든 의료인, 보건인 그리고 모든 가족들의 위기의식에 대해서 최근 논문이 있어서 같이 소개해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이 제목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 WHO에서는 헬스케어 워커의 정의를 건강증진이 주로 건강 증진이 주요 목적인 행동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으로서 코로나와 같이 전염병 대응의 핵심 인력인 의사, 간호사, 조산사, 준의료인, 병원 관리자, 그리고 지원자, 직원 및 지역사회의 근로자를 모두 포함하고 이런 사람들이 결국 전염병 확산의 상황에서 최전선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일반인보다 더 높은 감염의 위험에 직면하고 있어서 심리적 고통, 피로나 낙인, 위험에 노출되는 리스크가 많은 직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번아웃은 정의가 직업적 스트레스에 장기간 노출되어서 심리적, 정서적, 신체적 스트레스를 받는 상태로 정의되고 이 컴포넌트는 주로 정서적 피로나 이의인화, 전문성의 성취도 감소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우리 다들 겪었고 또 공공병원을 위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코비드 시작했던 19년도 12월부터 시작된 이 팬데믹으로 계속 장기화됐기 때문에 우울과 트라우마가 계속 이어져서 이제 고통받고 있는 직원들과 우리 보건인들이 열악한 근무 조건도
이제 해결할 수 있는 조치가 그때 없었기 때문에 그 번아웃된 직원들의 삶 사태가 있었고 잘못된 결정을 내릴 위험들도 있어서 환자와 그 동료들에게 영향을 많이 미쳐서 이제 이런 것들은 개인의 문제로만 간과할 수는 없었던 환경이었습니다. 이 논문의 연구 목적은 한국에서 한 개의 단일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해서 코로나 발생 직후 초기 대응 상황을 함께 겪었던 헬스케어 워커의 200명을 대상으로 이미 작성했었던 직원 건강 증진을 위한 조사 설문지에서 그 헬스워커의 번아웃 컴포넌트인 정서적 피로와 이나 그 전문성의 성취 감소와 이런 것들을 따로 분류해서 각 컴포넌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했고, 그리고 또 전염성의 판데믹한 그 병원 구성원들의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추가 근무, 그리고 금전적 보상, 방어 용구 수급과 같이 현실적으로 설문 문항을 추가해서 그 번아웃과 연관성이 보다 세밀한 분석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다음에 보시는 것이 이 자료 수집을 2020년 1월 6일부터 2월 28일까지 이미 시행된 그 직원의 종합 검진 시기에 20년 직원의 그 건강 증진을 위한 조사라고 해서 저희가 설문지를 받았는데요. 이거를 사용하기 위해서 대상자의 윤리작보와 뭐 이런 열람을 위해서 21년 1월에 서울의료원으로부터 IRB 승인을 받고 사용하게 됐습니다. 자, 설문지 내용들은 이런데 시간상 제가 넘어가고 자료가 필요하신 분은 혹시 드리고, 혹시 여유가 되신다면 이 코로나가 계속 진행되고 또 어떤 전염병이 또 시작될지도 모르는데 어쨌든 공공성을 갖고 있거나 건강 증진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병원에서는 같이 데이터를 모아서 예측을 하는 것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간이 15분밖에 없어가지고 요것들은 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로 통계 분석은 R과 SPSS 26으로 표시했고, 세 개의 다른 정서적 피로와 그리고 이인화와 전문 성취도 감소화를 각각 종속 변수에서 멀티플 리그레션 아날라이즈를 수행했습니다. 번아웃의 정서적 피로와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는 성별, 결혼한 관계, 현재 부서에서 근속 시간, 코로나 의심 환자에 직접 접촉하고 있는 빈도, 그리고 코로나 감염에 대해서 두려움, 불안, 우울로 나타났고, 이인화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직군, 현재 부서에서 근속 시간, 근로 환경 만족도, 불안, 우울, 가족, 친구들의 지지로 나타났습니다. 전문성에 대한 성취도 감소화에 대해서는 코로나 의심 환자를 직접 접촉하는 빈도가 많거나 사회적 경제적 지위나 코로나 19에서 그 직무 스트레스가 있거나 가족하고 친구들의 지지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결국 이 연구는 코로나 발병 유행 급성 시기에 단일 병원에서 근무하는 의료진뿐 아니라 전 직종의 번아웃을 파악했다는 게 장점이고, 이전에 레퍼런스를 보면 한 병원에서 전 직종을 대상으로 한 시기에 일정 시기에 했었던 논문이 없어서 아마 조금 소중하다고 느낍니다. 했고, 그 번아웃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했고, 감염의 두려움 그리고 대응에 의한 병원의 지원이 많이 해준다고는 했는데 사실 그렇지는 못했습니다. 코로나 업무에 대한 가족과 친구의 지지를 측정하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근무 수당에 대한 설문 문항을 새롭게 추가해서 이전의 다른 논문과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기관 중심으로 번아웃 개선을 위한 종합적 관리 및 정책 적응이 필요했고, 직군별 그리고 그 번아웃의 세분화된 맞춤형 정책 수렴이 필요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19년 말기부터 시작된 코로나19가 1년 이상 장기적으로 했기 때문에 동일한 대상자들을 버너웃 수준의 그 영향 요인을 진행에 따라 추적 관찰을 해야 하며 발생 후에도 코로나에 의한 포스트 트라우마틱 신드롬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체계가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렇게 설문형 데이터 이외에도 번아웃에 반영할 수 있는 사이코소마틱 심톰이나 바이오케미칼 파라미터를 측정해서 전염병에 대응할 수 있는 인력의 소마티제이션과 바이오메커를 함께 확인하는 연구를 제안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아까 그 설문은 제가 20년도에 한 거고요. 추적 관찰을 하느냐고 21년도에 다시 설문을 돌려서 보았던 건데 이 두 기간의 차이는 처음에는 우리가 그 코로나 전담병원으로 지정을 받기 전이었고요. 이때는 완전히 올 1년을 다 전담병원이 된 다음이었어요. 그래서 많이 궁금했는데 이 전담병원 지정기의 결과를 보니까 정신적으로 지쳐있다. 하루 일과가 끝날 무렵 녹초가 된다. 일어나서 일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기운이 빠진다. 이런 번아웃 지표가 더 증가된 거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 아래 그림은 이렇게 코로나 기간에 건강 증진을 맡고 있는데 특별히 할 게 마땅치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쪽 저쪽으로 많이 착출도 가고 그리고 이제 모든 직원이 한 자리에 모일 수 있는 시간도 많지 않아서 그래서 이전에 이제 기존적으로 했던 거는 많이 액티비티가 떨어졌는데 그 상태에서 이제 직원의 운동 챌린지 프로그램을 하나 아이디어를 해서 했는데 호응도 좋았고 효과도 많이 좋았습니다. 알려드리고 또 그 다음에 우리가 건강증진병원이라고 하면 의사 환자만의가 아니라 또 의사, 환자 그리고 직원도 있고 지역 주민까지 다 어우르는 이제 파트라서 한 번 또 생각을 했어요. 코로나 기간에 우리 직원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 그 근심거리 그리고 지역 주민 병원에 들리시는 분들의 걱정거리가 뭔가 했더니 가장 타겟 우리가 좀 생각에 조금 이렇게 미치지 못했던 부분이 직원들은 출근을 해야 되는데 아이들이 집에 있고 학교가 크로즈가 돼가지고 그런 것들 그래서 생활 케어가 안 돼서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것 중에 한 30%가 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건강을 위한 우리 건강 증진적으로 어떤 가이드라인을 혹시 한번 만들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당시 미국 하버드 병원에서 이제 그 코로나 기간에 학교 크로즈된 상태에서 이제 생활 습관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교과서화하고 아이들한테 이제 배포하는 기관이어서 연결돼서 이거를 역자로 할 기회가 있어서 같이 했고 그 다음에 번역한 것을 저희 직원 청소년이 있는 집도 우리 직원 우리 주변 분들 이렇게 해서 나눠줬습니다. 두 번째로는 보건의료인들의 건강 증진에 대해서 그 보건의료 건강 증진 상태를 문헌화했던 것을 먼저 조사해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공부는 보통 많이 했는데 이런 문헌은 보통 접할 기회가 없어서 저도 보고서 굉장히 흥미 있었습니다. 1차 진료 의사들이 53%가 비만한 상태였고요. 캐나다 의대의 4학년 학생들은 36%가 신체 활동 기준의 이하였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의사의 건강 요소로 이건 9년도에 조사한 건데요. 스트레스는 고도에서 중증도가 53%, 운동을 전혀 하지 않거나 가끔 한다가 35%, 그 다음 순위는 수면이 6시간 이하, 아침 식사 전혀 않거나 가끔 한다. 안정제, 진정제 복용 경험, 우울 경험, 마리화나 사용 경험이 4%였습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은 어디에 해당하시나요? 다 이게 바른 생활에 접목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의 보건케어 전문인들의 번아웃에 대해서는 2001년도와 2008년도에
말레이시아가 했고 13년도에 리 그리고 14년도에 애니 이 번아웃에 대한 정의를 먼저 내렸습니다. 번아웃에 대한 정의는 과도하거나 누적된 스트레스에 의한 정신적 또는 신체적 지친 상태이고 그래서 이인증이나 냉소화 또는 효율성 감소된 개인 성취감 저하 상태가 지속되는 것이라고 정리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렇게 의사들의 건강이 그런 상태인데 그러면 이런 의사들의 건강 증진이 환자 케어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 하는 문헌들을 찾아봤습니다. 의사의 나쁜 건강 습관은 환자에게 제공하는 상담에 큰 영향을 주고 있었습니다. 유산소 운동이나 근력 운동을 하는 의사는 환자들에게 운동에 대해서 더 많이 상담을 했고 금연을 했던 의사는 흡연의 위험성에 대해서 더욱더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듯이 의료인들이 신체 활동 습관과 상담 빈도에 관해서는 상관성이 있었는데 이걸 메타 분석으로 나타난 것을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운동하는 의사는 1.4에서 5.7배 더 많이 상담을 했고 의사의 체중이 환자의 체중보다 적은 경우에는 1년에 한 번 이상 건강 생활 습관에 대한 상담을 집중해서 해준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객관적으로 건강 생활을 잘 실천하고 있는 여의사의 경우입니다. 지방을 적게 섭취하는 여의사의 경우 콜레스테롤에 대한 상담을 보다 더 집중적으로 했고요. 하루에 5가지 과일 채소 섭취하는 의사에서는 영양에 대한 상담을 더욱더 집중적으로 했다고 합니다. 채식하는 의사는 체중 감소와 영양에 대한 두 가지 상담을 집중으로 했습니다. 다음은 개인의 건강 증진 및 질병 예방을 실천하는 내과 의사의 케이스로 횡단 연구를 한 내용입니다. 환자 상담 시 권장 진료 지침 사용률이 매우 높아서 긍정적으로 상관성이 있었음을 표현합니다. 음주를 제외한 흡연, 안전벨트 사용 등 신체 활동에 대해서 개인적인 건강 생활을 실시를 했던 남자 내과 의사들은 건강한 생활 습관 관련해서 환자 상담과 보다 더 긍정적으로 연관성이 있었고 신체 활동에 대한 건강한 생활 실시를 하는 여자 의사들에서는 환자의 운동과 음주 상당에 긍정적 연관성이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음주는 제외라고 이렇게 표시해놨죠. 이게 미국의 어느 보드에서 나왔던 문제입니다. 제가 관심 있게 체크했습니다. 네. 우리가 지금 정해진 시간이 거의 다 돼서 마지막으로 통합 프로그램하고 이런 것들을 저희가 모티베이션 할 때 준비하고 계획하고 실행하고 평가를 어떻게 하는지 하고 이미 외국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하고 연결된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나열해 놨고요. 자, 이런 것들은 여기에서 레퍼런스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후에 있는 거는 각 직업별군 이제 우리 통계랑 나와 있는 거라서 제가 올려드렸습니다. 참고하시고 저는 여기서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이렇게 많은 양을 준비해 주셔가지고 좀 시간에 많이 쫓기듯이 했습니다. 혹시 그래도 뭐 저기 플로어에서 질문 있으신 분 계시면은 한 명 정도만. 네, 다들 시간에 쫓기는 걸 아셔서 그런지 뭐 질문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뭐 나중에 한번 다시 모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강의 내용이 되게 많고 재미있는데요. 예, 일단 강의는 감사합니다. 다음 두 번째 주제에 대해서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코로나19와 그 지역사회 가족 건강에 대해서 강의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 코로나 시대의 가족 돌봄과 양육에 대해서 인구보건복지협회 가족건강실장님이신 서정혜 실장님께서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은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과 졸업하시고 동대학원에서 여성학 석사 박사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 계속 근무하시고 현재
가족건강실장으로 근무하고 계십니다. 예, 강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소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그 소개받은 인구보건복지협회 가족건강실장 서정혜입니다. 이렇게 의미 있는 심포지움에 초대해 주시고 또 발표의 기회까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왜 이 주제가 선택이 됐나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돌봄의 이슈가 좀 비가시적이면서도 또 중요한 쟁점이 되었다는 점에서 좀 선택되지 않았나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그 돌봄과 양육의 문제가 가족 구성원 그 개개인의 행복과 또 건강과도 아주 밀접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포럼의 주제처럼 우리가 새로운 어떤 건강 정진의 새로운 도전이 되는 주제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주제를 선정해 주신 그 심포지엄 그 집행부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 저희 그 내용은 가족 변화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워킹맘, 워킹데디의 돌봄과 양육의 그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가족 변화에 대응할 것인가 이런 주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가족의 의미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보셨을 텐데요. 저희 그 협회에서 진행하는 저출산 인식조사 30대를 1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가족의 의미를 질문을 했습니다. 지금 그 화면에 보이시는 슬라이드 화면에 보이시는 대로 위에서부터 가장 높은 비율로 나온 순서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범주화를 해보니까 30대가 가장 가족의 의미로 많이 그 기입한 키워드는 주로 정서적 안정과 가족을 일치시키는 겁니다. 예컨대 뭐 안락함이라든가 편안함, 마음의 안정 뭐 이런 식의 많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가족의 공동체적 의미를 좀 강조하는 키워드가 많았습니다. 내 편, 우리 편, 친구 뭐 보시듯이 단짝, 친구, 우정 이런 것들이 나왔고요. 마지막으로 30대는 좀 그 전통적 규범적 측면에서 가족 인식이 매우 낮았다고 하겠습니다. 뭐 운명, 필연이다, 가족은 팔자다, 천륜이다, 뭐 이런 건 아주 낮은 비율로 나타나서 30대 세대마다 뭐 가족의 의미 차이가 있겠지만 30대 경우에는 좀 정서적인 전통과 규범보다는 그 가족에 대한 정서적 측면이 중요하다, 뭐 이런 거를 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가족 변화입니다. 지금 여러분들도 느끼시겠지만 우리 사회는 그 비혼 출산이라든가 뭐 국제 결혼 증가하는 거 많이 보시죠. 그리고 비혈연 가구가 또 증가되고 이런 식의 다양한 형태의 그 가족 변화가 목격이 되고 있습니다. 가족의 집단이나 뭐 이런 영향력보다는 개인의 선택이나 어떤 책임이 중요시되는 개인화 추세가 되게 가속화되고 있죠. 그래서 당연하게 생각했던 규범적으로 인식했던 결혼이나 출산의 그 보편성이 많이 약화됐다고 할 수 있죠. 이게 개인의 선택의 영역으로 이제 들어가는 부분이 됐습니다. 그런 부분 그리고 또 잘 아시겠지만 가족 변화를 추동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여성들의 변화입니다. 여성들이 노동시장으로 많이 진출을 했고 또 그녀들의 그 뭐라 그럴까요? 뭐 성평등 욕구 이런 것들이 되게 높아지면서 가족 안에서의 젠더 관계에 전통적인 젠더 관계에 이제 만족할 수 없는 거죠. 이제 이런 부분들의 변화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지금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결혼 정년기라는 말을 과거에는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얘기가 전혀 소통되지 않죠. 그리고 뭐 자녀 양육기는 언제부터 시작한다. 결혼하고 몇 년부터. 그다음에 빈둥지 시기. 자녀들이 이제 출가를 하고 빈둥지 시기가 온다. 이런 식의 표준화된 가족 생애 주기가 있었다면 지금은 이것이 이제 탈표준화되는 상황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개념으로 제시를 하나 했는데요. 이 거선이라는 사회학자가 이러한 변화되는 탈표준화된 어떤 생애 주기를 분석의 틀로 가져가기 위해서는 가족 경로라는 말이 더 필요하다. 지금 가족 구조 가지고는 설명을 할 수가 없다. 이래서 이런 새로운 개념을 좀 소개도 하면서 우리가 한 개인이 생애를 살아가면서 여러 형태의 가족을 경험을 하는 거죠. 이혼도 하고 재혼도 하고 다시 또 결혼하고 싱글로 돌아왔다가 또 하고 이제 이런 식의 것들을 다 포용할 수 있는 개념이라고 여러분 좀 아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사회를 설명하는 좀 유용한 개념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아마도 그 여기 집행부에서 저희 그 저출산 인식조사 내용을 보신 것 같은데요. 오늘 제가
그 주로 얘기할 본론은 그 저희 협회가 진행을 1년에 2번씩 저출산 인식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출산에 관련된 핵심 이슈들을 다루는데요. 마침 2021년에 한참 코로나 시기에 저희 코로나19와 워킹맘의 양육이 어떤가 실태 조사를 서출했고요. 그다음에 워킹 데디, 그 배우자들이 경험하는 육아와 일이라는 주제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 발표는 두 가지를 다 섞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로 만 9세 이하 자녀를 양육 중인 워킹맘 1000명과 워킹데디 1000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뭐 일반적 특성은 저기 뭐 시간이 없으니까 말씀을 드리지 않고요. 주로 30, 40대가 90% 이상을 차지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들의 에이지에서 좀 짐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양육과 삶이 어떻게 변했는가 하고 워킹맘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점으로는 여러분이 보시면 다 아시겠죠. 그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늘었다. 이제 그런 걸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했고요. 남편 양육이 조금 증가했다. 그렇지만 남편하고 관계는 오히려 데이터를 보니까 안 좋게 나타났더라고요. 아이하고 관계는 좋아지고 남편하고 관계는 더 나빠진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봄을 휴가 사용이 더 용이해졌다. 그리고 단점으로는 잘 아시겠죠. TV나 유튜브나 이런 미디어의 의존도가 대단히 높아진 거예요. 그래서 영유아가 80% 이상 이제 미디어에 의존했다는 거고, 초등은 90% 이상. 엄청난 사람들이 이제 그 집안에서 매체 의존에 이제 자녀들의 행동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자녀 돌봄에 관해서 워킹맘들의 이제 이 의견을 물었습니다. 현황에 대해서. 영유아 자녀를 키우고 있는 워킹맘과 초등 저학년 자녀를 키우는 워킹맘의 그 생각이 현황이 되게 다릅니다. 영유아 자녀는 어린이집, 유치원 이용 뭐 이런 게 주로 차지하고요. 그다음에 조부모 인척, 돌봄으로 주로 이루어졌고, 초등 저학년 자녀는 그 돌봄 교실, 주로 그 돌봄 교실 이용을 하고 방과 후 교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사교육 이용하는 비중이 43%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대단히 다르고요. 이 돌봄 공백을 경험하는 것은 지금 표에 나와 있듯이 비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는데, 초등 자녀의 돌봄 공백이 영유아보다 이렇게 높은 이유는 제가 생각할 때 우리나라 돌봄 정책이 그 초등 자녀보다는 영유아 중심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 돌봄 공백의 초등이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옆에 오른쪽의 표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그 워킹맘들은 부모 역할의 부담감이 가장 양육 때 어렵다. 그다음에 양육비 부담 이런 부분들을 지적을 했고요. 마지막에 보시면 아이를 키우느라 건강 상태가 안 좋다. 이제 이런 지적을 하고 나중에 이게 스트레스 점수로 나타나는데, 이런 부분에서 건강과의 유관성을 좀 우리가 찾을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 워킹맘에게 또 직장의 분위기를 질문을 했습니다. 다니는 직장에서 눈치 보지 않고 연차나 자녀 돌봄 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가라고 이제 질문을 했는데, 여기에 워킹맘의 한 58.7%가 아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에 다니는 분 공무원인 워킹맘과 민간 기업에 있는 기업에 있는 워킹맘의 그 차이가, 가족 친화적인 직장 분위기 차이가 너무 많이 이제 나타났고, 그래서 이런 양극화 문제 해결이 하나의 큰 좀 과제로 제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표는 워킹맘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 그 우울 검사를, 자가 진단 검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45.3%가 우울 의심 집단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2020년 한 해 동안 그 양육하면서 받은 스트레스 점수를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10점 만점에 한 7.3점 정도 나타나서 그 워킹맘에 대한 어떤 심리적, 양육에 따른 심리적 케어가 필요하다,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워킹맘이 제도적 코로나 장기화가 되면서 자녀 양육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이냐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영유아 자녀를 그 양육하는 워킹맘들은 주로 유형 근무제와 자녀 돌봄 휴가 제도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초등 자녀를 키우는 워킹맘은 초등 학교가 정상 등교를 했으면 좋겠다. 공적 돌봄 운영이 정상화에 대한 요구가 가장 컸고요. 영유아 같은 경우는 돌봄 제도를 활용해서 내가 집에서 아이를 케어하겠다는 그런 비율이 훨씬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런 차이를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 그림은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지금 그 교재에도 있는 것 같은데 그 워킹맘이 자기 배우자에게 바라는 것을 자유기입 형태로 이제 우리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워킹맘은 육아와 가사 분담을 제일 원했습니다. 배우자한테 46.9%였고요. 그리고 경제적 안정, 수입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심리적 지원. 그러니까 전혀 심리적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걸 나타내는데 존중받고 싶다,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다, 뭐 협조, 다정함을 원하고 공감, 신뢰, 뭐 이런 거 많이 나왔고요. 언어와 태도에서에 대한 요구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한국 사회의 좀 가족 안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은데요. 이 보시면 여러분 잘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 비율에 따라서 글자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잔소리를 좀 자제해 달라. 주로 이제 대표적으로 감정 표출을 자제해달라, 부드럽게 말해라, 거짓말하지 말라, 생색내지 말고 게임하는 것을 줄여라, 휴대폰 사용도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주로 많은 요구로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에 워킹 이제 데디로 넘어가서 워킹 데디의 그 돌봄과 양육 경험입니다. 워킹 데디 육아 시간은 주로 평일에는 배우자와 함께 돌봄을 실천을 하고요. 주말에 본인이 전담하는 비율이 이제 8.4% 정도 됩니다. 그래서 워킹 데디의 육아 시간은 거의 이 표에서 보이듯이 주말에 치중되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코로나 시기하고 관련해서 그 워킹 데디의 양육 육아 시간을 이렇게 비교를 해봤는데요. 코로나 전인 2019년과 코로나 시기인 2021년에 별로 비교해서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워킹맘하고 다르게 워킹 데디한테는 코로나 변수가 그렇게 크게 작동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워킹 데디가 돌봄 지원 제도를 어떻게 사용을 했는가를 이제 물었습니다. 봤더니 지원 제도를 전혀 경험하지 않은 그 워킹 데디가 46.4%입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 사회에서의 함께 육아, 아빠 육아 이런 사회 분위기 조성하고 좀 따로 간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육아 휴직 무경험자도 한 80% 이상이 나타났습니다. 이들이 왜 그 육아 휴직을 쓰지 못했는가 했을 때 역시 그 육아 휴직을 쓸 수 있는 직장 분위기가 아니었다. 남자들이 직장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수입이 줄어들어서 이제 그런 게 두 번째로 나왔습니다. 다음은 워킹 데디는 이런 그 육아 경험에서 스스로 이제 자기는 68점 정도 된다, 68.7점 정도 되는 아빠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자기가 가장 잘하는 거, 배우자 없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거는 아이 데리고 놀이터 가는 거, 공원에 가는 거. 그게 제일 잘할 수 있다고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걸 보면은 워킹 데디의 육아 활동이 우리 사회에서 좀 놀아주는 아빠, 신체적으로 놀아주는 아빠에 너무 좀 정형화돼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더 다양한 활동을 좀 할 수 있는 기회가 사회적으로 좀 고민이 덜 됐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워킹 데디가 경험하는 어려움입니다. 아이를 돌볼 때 그 어려움으로는 피곤해서 뭔가 마음의 여유가 없다, 그리고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하다, 이제 이렇게 말을 했고, 그 다음에 그 응답자 중에서 70%가 넘게 워킹 데디는 서로 교류하는 이제 같은 처지의 아빠들과의 소통을 하지 않는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좀 사회적 어떤 지원이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워킹 데디가 또 역시 아까 워킹맘처럼 배우자에게 바란다, 이제 이걸 넣었는데요. 자기 워킹 데디가 자주 듣는 말로는, 배우자가 자주 하는 말로는 고마워, 수고했어, 이제 고생했어 말고는 거의 좀 제가 보면은 그 기입한 키워드가 주로 질책성 말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도 아마 가정에서 이런 말들을 사용하시지 않았을까 생각은 하는데요.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밖에 못해? 좀 제대로 해. 뭐 하고 있어? 그만 말해. 한 게 뭐가 있어? 그렇게 하면 안 돼? 아무것도 하지 마. 당신이 그렇지 뭐 이런 식의 말들이 주로 많았다는 게 그 워킹 데디 남성들이 다 그렇게 기입을 직접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듣고 싶은 말은, 남자들은 역시 칭찬을 듣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칭찬이 제일 1번이고요. 수고했어, 고마워, 고생했어, 역시 당신이 최고야, 뭐 이런 거. 그런 걸 제일 이제 갈구하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 관계성의 확인인데요. 너무 좋아, 사랑해, 함께해서 즐거워, 결혼 잘했다고 생각해, 뭐 이런 거. 그런 거에 대한 기대가 많았고요. 그 다음에 자유, 뭐 좀 쉬어, 친구랑 놀다 와, 뭐 이런 것들이 주로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시대의 가족의 변화를 보면 돌봄 환경의 변화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가족 우선적으로 그 가족이 함께 있는 시간이 증가를 해서 육아와 가사에 대한 부담이 여성에게 좀 집중이 됐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에 따른 어린이집, 유치원 그 휴원 장기화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돌봄 공백이 많았고 이 공백 메꿈을 역시 가족이 담당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긴급 상황 시의 양육 도움도 역시 조부모, 친인척, 장인, 장모, 배우자한테 의존을 함으로써 공적 돌봄 체계가 좀 작동하기보다는 그 가족 내에서 해결하는 걸 역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이런 결과는 우리 사회에서 돌봄 환경이 가족 돌봄 역량에 집중이 돼 있다는 거, 그리고 동시에 그 공적 돌봄이 잘 취약하다, 이제 이런 거를 준다고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좀 요약을 하면 워킹맘의 경우에는 가족 돌봄 집중 기능에서 가족 돌봄 기능 집중해서 공적 돌봄으로 좀 나갈 수 있는 효율화 방안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코로나 시기의 양육 부담에 따른 그 워킹맘의 심리적 케어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워킹데디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놀아주는 아빠의 그 이미지를 좀 탈피를 해서 그 육아 주체로서의 그 아빠로 되는 제도적 좀 기반, 인프라 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 저희 그 협회에서 돌봄 양육 지원 사업 관련해서 지금 코로나 시기에 어떤 그 돌봄 양육의 문제들이 많이 제기가 됐는데요.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지금 이슈가 되는 함께 돌봄도 실천을 하고 또 돌봄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그 백인의 아빠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 17개 시도에서 백인의 아빠단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 아빠들의 커뮤니티 참여를 독려를 하고 그 안에서 아빠 육아 체험을 서로 이제 공유하고 같이 교육도 받고 캠페인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아빠들끼리 그 육아로서 하나 연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 발표를 들으시는 그 아빠들도 좀 많이 참여를 각 지역에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희 협회에서는 양육 미혼모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혼모 자녀가 한 23,000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키우고 있는 미혼모들을 그 자조 모임을 통해서 저희들이 심리적, 정서적 좀 지원도 하고 공동 육아도 같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임신, 출산, 육아 전반적인 그 종합 정보와 상담을 제공하는 아이사랑 사이트를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 childcare.go.kr로 오시면 여러 가지 정보와 상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그 마지막으로 가족 변화 대응과 관련해 무엇보다도 아까 공적 돌봄이 대단히 약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와 관련해서 저희 그 사회 제도적인 지원이 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걸 강조를 하면서 그 특히 돌봄 공백이나 돌봄 부담, 이 여성의 편중된 부분에 대해서 돌봄 양육의 그 어려움에 대해서 보다 좀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 사회에 돌봄 존중, 문화 존중이 조성이 필요하다라는 말씀드리고요. 그 관련해서 제가 고딕과 마이어스 모델을 가지고 왔는데요. 좀 참고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딕과 마이어스는 그 현재 이러한 당면한 돌봄 위기들을 해결을 위한 대안적인 모델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 조금 여러분 낯설실 수도 있는데요. 그 듀얼 브레드위너, 듀얼 케어기버라고 해서 과거에 남성이 브레드위너 역할을 하고 여성이 케어기버 돌봄자 역할을 했다면 이분이 주장하는 것은 두 사람이 같이, 그러니까 아이를 돌보는 주체가 기본적으로 부모 두 사람이 되는 거죠. 완전히 돌봄의 주체가 남성과 여성이 같이 되는 상황을 설정을 해가지고 부모 모두 가정과 노동시장에서 대칭적으로 종사할 수 있도록 사회 경제적 체계가 그 시스템을 받쳐주는 거죠. 예를 들면 노동 시간을 줄인다든가 근로 시간의 변화를 가져다 준다든가 해서 그 돌봄과 소득자와 돌봄자의 무게 중심을 같이 만드는 거죠.
그러면서 같이 이제 통합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재배치 모델인데요. 좀 제가 볼 때는 이 모델이 실현 가능할까 이제 그런 좀 여부가 있지만 그래도 이 모델이 좀 돌봄 중심 사회에 대한 앞으로의 비전이나 미래 가족 변화 또 돌봄 위기 해결을 위한 새로운 좀 인식틀은 제공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발표 마치겠습니다. 네, 강의 감사합니다. 그 첫 번째 연자분께서는 뭐 가셔야 돼서 저희가 좀 질문을 받았고요. 지금부터는 그 토론까지 끝내고 다 같이 한번 그 강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주제 지역사회와 가족 건강에 대해서 코로나 시대 지역사회 및 직원 건강 증진 사업에 대해서 한국건강관리협회 건강증진본부 부장님께서 서동섭 부장님께서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뭐 양력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동남보건대학교 방사선과 졸업하시고 건강관리협회 경기지부에서 시작하셔서 현재 한국건강관리협회 건강증진본부 부장으로 근무하고 계십니다. 강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방금 소개받은 한국건강관리협회 서동섭 부장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은 코로나 시대 지역사회 및 직원 건강 증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목은 거창하지만 실제로 저희가 코로나 기간 동안에 실제적으로 건강 증진 사업을 한 사례 위주로 가볍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와의 불편한 동거를 시작한 지가 3년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 기간 동안에 이 건강 증진이라는 이 분야는 모든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밖에 없고요. 또 관심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건강 증진은 수익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발생되지 않는 것에 떠나서 예산을 지속적으로 투입을 해야 되고 그에 따른 인력을 투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의지가 없다면 실은 어떤 기관에서도 선뜻 이 분야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지속적인 지원을 해주기가 쉽지 않습니다. 결론은 최고 결정권자의 의지와 또 담당 부서의 고집이 없다면은 이런 특히 팬데믹 상황에서는 건강 증진을 추진해 나가기는 아주 쉽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실은 코로나 전과 후의 건강 증진의 활동이 어떻게 많이 변했냐라고 볼 때 실은 건강 증진의 그 범위라는 게 어느 정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특히 뭐 큰 변화가 있다고 볼 수는 없고요. 그 모양을 좀 변하면 뭐 실내에서 활동하던 거를 실외로 옮기고 다수 대상에서 소수 대상에서 개개인에 대한 건강 정진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준의 변화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지속적인 어떤 증진에 대한 의지가 없다면 상당히 이 부분에 진행하기는 어렵지 않고 의지만 있다면은 충분히 어떤 팬데믹 상황 하에서도 좋은 결과 이끌어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먼저 지역사회 건강 증진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건강 환경 가꾸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은 건강한 환경과 건강한 신체 또 건강 증진은 아주 밀접한 관계이기 때문에 어떤 개인의 신체적인 건강 증진 중요하지만 환경적인 건강 증진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저희 협회에서 몇 가지 활동을 했고요. 사례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로 웨이스트 자원 순환 캠페인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 지부, 본부와 지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뭐 판매할 수 있는 아주 상태가 양호한 뭐 옷이라든지 구두, 도서 이런 자파류 등을 모아서 아름다운 가게에 기부를 했고요. 올해는 전국적으로 한 10,000여 점 정도를 저희가 직원들을 받아서 기부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플로깅 자연 환경 정화입니다. 이게 조깅이나 산책을 하면서 지역사회 쓰레기를 줍는 활동이고요. 2016년에 스웨덴에서 처음 시작이 된 활동입니다. 그래서 뭐 여기 참가하는 직원들 입장에서는 신체 활동할 수 있어서 좋고 지역사회 입장에서는 환경 정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일거양득의 어떤 환경 캠페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EM 흑공 던지기 활동입니다. 그래서 EM 흑공이라는 거는 아주 수질 개선에 유익한 미생물과 황토를 섞어서 만든 공이고요. 이게 공 한 개에 10에서 20 제곱평방미터 정도의 수질 개선 효과가 있고 약 6개월 정도 지속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전국 뭐 호수라든지 하천에 한 2,500개 정도의 EM 흑공을 투하하였습니다. 다음은 그 노란꽃 창포를 실제했습니다. 저희가 2013년부터 저희는 시작을 했고요. 이 노란꽃 창포가 수질 개선에 상당히 탁월하고 또 뿌리가 강합니다. 그래서 토양 유실과 어떤 생태계 복원에 아주 탁월한 효과가 있는 식물이다라고 되어 있어서 저희가 매년 꾸준히 추가적으로 식재하고 있고요. 현재까지 약 17만 7천 본의 그 노란꽃 창포를 전국 지하천에 식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실제적으로 저희 검진 고객분들을 대상 건강 증진 사업을 진행을 했고요. 실은 뭐 사회적 거리두기 비대면 상황에서 또 어떤 고객 입장에서도 대면을 해서 영양 상담을 받고자 하는 거를 상당히 두려워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민을 하다가 전화와 카카오톡을 통해서 1대1 영양 상담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그래서 연간 총 2만 4천여 분 정도가 희망을 하셔서 이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그 1대1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카카오톡 채널을 오픈을 해서 매주 건강 정보를 올리고 있고요. 작년에는 저희가 아무래도 코로나 기간 동안에 어떤 운동량이 줄어들다 보니까 근손실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손실 예방을 위한 밴드 운동 동영상을 제작해서 그 유튜브라든지 이런 데 업로드를 했고요. 또 리플릿을 제작했습니다. 해서 뭐 지역 주민, 또 직원, 또 저희 협회를 찾아주시는 고객들을 대상해서 나눠드리고 이 밴드 운동을 하도록 독려를 하였습니다. 다음에는 당뇨위험군 집중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저희가 그 HbA1c가 5.7에 6.4 또는 그 공복 혈당이 100에서 125 이내인 당뇨약을 복용하지 않는 고객 중에서 희망자를 대상으로 실시했고요. 총 3개월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기준으로 통상적으로 한 1,200분 정도가 신청을 하면 한 800분 정도가 12주를 완료하십니다. 그 중에서 200에서 250분 정도가 다시 정상군으로 다시 들어오고 있고요. 특히 올해는 그 개개인별로 참여자 모두에게 스마트워치를 제공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제공하지 않았는데 현재까지 완전한 분석이 되지는 않았고요. 그래서 이 스마트워치를 제공한 이전과 이후에 어떤 효과성에 대한 저희가 분석을 해서 내년에도 계속 이 사업을 진행할지에 대해서 결정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다음은 열린 건강생활 실천 상담실입니다. 요거는 저희가 2012년부터 시작을 했고요. 각 지부에 저희가 건강생활 실천 상담실을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 또 고객, 또 보호자 누구나 자연스럽게 찾아오셔서 뭐 개인적으로 신체 측정도 하고 혈압도 측정하고 허리둘레도 측정할 수 있도록 오픈을 했고요. 또 개인이 원하시면 간단한 영양 상담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한 3만 명 정도가 이 열린 건강생활 상담실을 이용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공무원 건강 증진을 위한 정부 청사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그래서 저희 2009년부터 전국 5개 그 정부 청사에 건강 지원 센터를 운영하고 있고요. 네,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과거에 했던 건강 캠페인이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상당히 제약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하지 못했고 그 대신에 찾아오는 공무원 개개인에 대한 식단 관리, 영양 관리 등은 지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연간 한 18,000여 분, 올해는 한 13,000여 분 정도의 공무원 또는 입주 직원들이 건강지원센터를 이용해서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직원에 대한 건강 증진 사업입니다. 물론 외부 고객에 대한 그 관리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어차피 저희 조직을 지탱하는 가장 큰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이 직원들에 대한 건강 증진이 어떻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부족하지만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고요. 그 몇 가지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새해 건강 계획 세우기입니다. 누구나 새해가 되면 뭐 금주를 하겠다, 금연을 하겠다, 운동을 하겠다라고 계획을 많이 세우죠. 한데 결국은 작심삼일의 어떤 유혹에 그 강을 건너지 못하고 좌절을 하는데 저희가 직원들 중에 이 계획을 세우면 저희가 그 계획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어떤 도움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 이벤트를 마련했고요. 총 한 270명 정도의 직원이 본인이 계획을 세우고 저희 건생실에서 그 계획을 실천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다음은 건강계단 조성과 이벤트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체 활동이 상당히 어떤 코로나 기간 동안에 줄어들기 때문에 주위에서 할 수 있는 운동을 생각하다 보니까 계단을 많이 이용하게 하자. 그래서 오늘 아까 오다 보니까 여기도 상당히 계단을 이쁘게 꾸며 놓으셨는데 저희가 먼저 환경을 바꿨습니다. 계단을 이쁘게 조성을 하고 거기다 1층 입구에다가 계단을 총 이용하는 일일 그다음에 누적 그 이용자 수를 할 수 있는 모니터를 설치를 했습니다.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실은 계단을 이용해라라고 하는 데서 실은 싫거든요. 어떤 분은 아무리 계단을 환경을 계산해도 개선했는지 모르고 엘리베이터만 이용하는 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고민을 하다가 저희가 계단왕 이벤트를 했습니다. 그 어플을 통해서 기간은 뭐 한 달 정도 주고 그래서 뭐 그 전국 순위가 실시간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걸 인해서 뭐 개인상, 단체상을 주면서 저희가 유도를 했고요. 저희가 뭐 작전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이 계획에 상당히 유효하게 성공을 거둬서 많은 직원들이 어떤 경쟁적으로 계단을 이용하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사진은 저희가 그 단체상 끝나고 시상한 사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온직원 워크온 챌린지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건 걷기 운동을 장려하기 위한 거고요. 그 어플에 전체 희망하는 직원들이 이제 가입을 하면 일정한 기간 동안에 그날 매일 걷는 그 걷기 수가 보행 수가 되고요. 또 15만 보, 30만 보를 달성하면 뭐 커피 쿠폰, 그다음에 영화 티켓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저희가 저희 직원이 한 3,500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500명 정도만 가입을 해도 대성공이다라고 저희는 계획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여기 밑에 보시게 1,745명이 좀 참가를 했고요. 최근에 최종은 1,825명의 직원들이 여기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관련 예산이 모자라서 급하게 예산을 변경해서 추가로 세우는 수고를 했지만 저희를 집행하는 저희 담당 부서로는 상당히 어떤 즐거운 수고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됩니다. 그다음에 직원 비만 관리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그래서 표에 있는 세 가지 중에 포함되는 직원들 중에서 희망자를 대상으로 12주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고요. 사진의 네 카트는 뭐 처음에 식단 관리를 해주는,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운동 실습을 하는 그 동영상을 통해서 같이 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 이 프로그램 참가자들끼리 걷기 운동을 하면서 하는 거고, 네 번째는 마지막 단계에 가서 건강 도시락을 제공하는 사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디지털 헬스케어 데이라고 해서 저희가 최근에 뭐 디지털 헬스케어는 이제 건강 증진 쪽하고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깊숙이 들어와 있는 부분이고요. 특히 모바일 헬스케어나 웨어러블 디바이스는 이제는 향후 건강 증진 쪽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이 돼서 직원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험을 하고 또 저희가 실제적으로 도입할 부분이 있는지 이를 검토하기 위해서 이런 이벤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 상당히 좋아했고, 이 부분 중에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그 VR을 이용한 힐링 여행지 체험, 이 부분을 실제 저희가 도입해서 전 지부에 저희가 이런 힐링 체험을 할 수 있는 장비를 다 제공을 실제로 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직원 정신 건강 관리입니다. 실은 뭐 육체적인 건강도 중요하겠지만 앞으로는 정신 건강, 특히 마음 건강이라 하는데 이 부분이 건강 증진 분야에서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저희 협회에서도 직원들에 대한 이 정신 건강을 상당히 중요시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아까 앞에서 바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VR을 이용해서 직원들이 잠시 쉬어서 틈이 날 때 잠깐 쉼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공간과 그런 장비를 마련을 해 줬습니다. 두 번째는 모바일을 이용한 스트레스 자가 관리 프로그램 운영인데, 이거는 뭐 간단하게 핸드폰의 어플을 통해서 측정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걸 측정을 해서 여러 가지 그 어플을 통해서 치유 사운드, 영상 호흡, 감정 일기 등을 제공해서 조금이라도 스트레스 줄일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직접적으로 저희가 어떤 강의, 교육 이런 부분도 필요하다 생각돼서 특히 올해는 그 강북 삼성병원에 신영철 교수님 모시고
저희 제목이 지친 직장인을 위한 정신과 의사의 조언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저희 뭐 다들 똑같으시겠지만 이 고객을 상대로 하는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직원들로서는 이 스트레스가 상당히 심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 교수님을 통해서 저희가 지금 느끼고 있는 힘듦, 느끼고 있는 괴로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언도 듣고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좋은 시간을 듣는 거고요. 전체 직원들이 다 들을 수 없는 관계로 저희가 동영상을 다 녹화를 했습니다. 해서 전 지부에 배부를 해서 참석하지 못한 직원들도 이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에 온라인 직무 스트레스 검사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상당히 직무 스트레스가 높은 어떤 환경이기 때문에 저희가 강북 삼성의 그 기업 정신건강연구소에서 하는 마음 건강 평가 150 문항을 가지고 희망자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실시를 했는데 이 중에 고위험군이 한 40명이 나왔어요. 그리고 40명에 대해서 비대면 상담 지원을 했고 그 중에서 11명은 실제적으로 치료가 필요하다 판단돼서 치료를 연계를 해서 더 악화가 되지 않도록 저희가 진행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저희가 뭐 정부 부처에서 하는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한 거고요. 오늘 최근에 끝났는데 식약처 주관 건강생활 실천 영양지수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저희가 좋은 성과를 얻었고요. 두 번째는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건강친화기업 인증제에 참여를 해서 작년에 시범 참여를 했을 때는 보건복지부 장려상 수상했고요. 올해는 아직 결과가 안 났지만 무난히 인증을 받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인증 사업에 참여하는 목적은 참여하는 데에서 인증을 받았다. 우리는 인증기업이야 이거를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받아 보니까 저희가 잘 하는 것도 있지만 실제로 저희가 못하는 부분 또 인력 지원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어떤 임원진의 경영진의 의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을 알게 되고 작년에 그게 부족한 부분을 올해 본 심사 때 저희가 많이 보완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또 하면 나중에 또 하면 또 보완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저희가 우물 안에서 몰랐던 부분을 이런 인증을 통해서 저희 알게 되고 보완하게 되고 그런 것이 이런 인증의 어떤 효과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시간을 딱 맞춰주셔서 일단 감사드리고요. 뭐 항상 느끼지만 그 메드책이 HPH의 근본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서 항상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세 번째 주제는 팬데믹 시대의 건강 증진에 대한 유럽 경험을 그 닥터 올리버 그랜이 발표를 하겠습니다. 참석은 당연히 못하셨고 지금 동영상을 보내주셨습니다. 간단하게 소개드리면은 그 독일의 빌레벨트 대학에서 대학을 졸업하시고 또 이분 특이하게 런던에서 공중보건학 석사 그리고 스페인에서 박사를 하셨습니다. 현재 그 국제 그 HPH 네트워크에서 사무국장으로 근무하고 계십니다. 예, 동영상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Dear ladies and gentlemen, esteemed colleagues, greetings to South Korea. I'm very pleased, delighted to participate virtually today in your event and to send you greetings from the International Health Promoting Hospitals and Health Services Secretariat from Hamburg in Germany. I was asked to reflect on health promotion in times of COVID, which I'd gladly do. And I suggest that I give you a little bit of background and foundation on what health promoting hospitals and health services stand for, a bit of information on the international network of health promoting hospitals and health services, some research on the way COVID-19 affected European countries and some implications on that for the role of health promotion in the future, which I argue should be much stronger in future pandemics, and I'd like to offer some conclusions as well. The International Network of Health Promoting Hospitals was initiated by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Regional Office for Europe more than 30 years ago. It has grown in strength over the last decades. And the definition of what health promotion hospitals stand for is portrayed on this slide. Health promoting hospitals and health services
orient their governance models, structures, processes, and culture to optimize health gains of patients, staff, and population served, and to support sustainable societies. An argument often put forward is that by professionals, by doctors, nurses, and managers in healthcare, aren't we all doing health promotion in healthcare? And indeed, a lot of our daily routines with patients involve health education, information, and health promotion. However, what health promoting hospitals stand for is that the principles underpinning health promotion and the outcome orientation of health promotion is embedded in every part of the system, in every part of the work, and every process. And this is why we suggest that this comprehensive definition for health promoting hospitals and health services. It's also important to emphasize that hospitals and health services have an increasing role in supporting sustainable societies. We're now much better aware on the global impact of healthcare on the climate, and health services have to address this issue as well. We have currently 19 national and regional networks. We're very glad that the South Korean colleagues are so supportive of our work. We have over 600 members in 30 different countries. Now, COVID affected the European countries quite differently. I don't want to tell you anything that you might have heard millions of times. We've all had our own experience with COVID, with our friends, families, and through our work. But it's noteworthy how quickly the pandemic unfolded from the first European case on the 24th of January. And very quickly, in the northern part of Italy, we experienced a very strong outbreak, which led to the first worldwide national lockdown. And these lockdowns have been with us in many countries since. By 17th of March 2020, every country in Europe had confirmed a case and at least one death, and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declared Europe to be the pandemic epicenter. By 18th March, lockdowns introduced in Europe affected more than 250 million people. And 2 years later, still, Europe is the most affected continent in the world. So it's a huge pandemic that affected all of us in all our work. The question is really, how is that related to health promotion? Is it not a topic for the virologists, for pathologists, for lab scientists, for clinicians, for busy frontline clinicians and nurses? And the answer to all these questions is yes. However, there's much more about the way COVID affected our societies and our health, and that requires a stronger focus also on health promotion. One argument is that the COVID pandemic is going to have a long-lasting effect on healthcare utilization and outcomes. Here's some work we've conducted in Italy together with colleagues, where we looked at changes in hospital admission rates before and after the introduction of the national lockdown. And what you can see is that both for planned and unplanned care, there's a very substantial reduction in the number of hospitalizations. That's not surprising, of course, with a national lockdown. And the emergency service to some extent were less affected. But even there, myocardial infarctions and stroke were much less affected, much less admitted than before the lockdown. What is much more concerning, though, is even that screening procedures, prevention procedures were postponed substantially. So we have seen data emerging in the last couple of months suggesting that breast cancer cases are being detected now at a much later stage. The same goes for many other cancers, simply because screening and prevention visits didn't take place. And the whole range of health promotion intervention that it addresses lifestyle factors such as smoking and activity, the management of diabetes through nutrition and activity has impacted substantially in the way that we have
a large wave of chronic disease that were insufficiently addressed and treated, and that will pose a pressure on the system in European countries for some years to come. What we've seen in another paper that we published with a group of researchers in Europe with whom we have developed a doctoral training program on health system performance assessment is that the COVID pandemic was driven to a large extent by technical data, of course, the vaccinations that were developed in very fast time, the uptake of the vaccinations, the measurement of incidences and hospitalizations, all very important technical indicators. But if you think about addressing health system performance through the OECD lens, and this is built on the OECD performance assessment framework, I think we have done a lot to address the safety and the effectiveness domain of health system performance, but we haven't addressed enough the responsiveness domain, and that is an issue that has had major implications in European countries about the social isolation leading to mental health issues, children staying at home and not going to school, leading to poor performance in school, and so forth. All this having strong impact on societies far beyond the clinical care services. And that is something that some governments in European countries have addressed to a lesser extent. That becomes even clearer once we look at performance dashboards. Many European countries introduced performance dashboards in the pandemic, often hastily put together because of time pressures. We've conducted a study on the design of those performance dashboards, and not surprisingly, many of these dashboards were programmed overnight with huge pressure and concerns about data, but all professionals involved and policy provided a lot of support. A limitation of these dashboards is though that often they included at the beginning less than indicators on incidence and mortality, thus drawing attention away from the social impact and the health promotion impact of many of the pandemic control strategies that were being put in place. And that is, I think, the key lesson from pandemic in the context of health promotion, that if we lock down people in their homes, if we only focus on counting vaccinations and hospitalizations, we might miss to understand the huge impact that has on anxiety, mental health, school development, abuse at home, violence, and many other factors. How can health promoting hospitals and health services address these challenges? Well, we have developed the standards for health promoting hospitals and health services that we distributed in our network. There are some 5 overarching standards, and many specific strategies under each of these standards, how to address not just best clinical care, but also the social dimension of care and the responsiveness of care, meaning a focus on the person as a citizen. Thus, I encourage you to review these standards and see how they can help you to become a more health promoting setting and also to become better prepared for the next pandemic. So in conclusion, COVID had a devastating effect on healthcare systems and societies, in some countries leading to substantial unmet need and waiting times. Healthcare workers, doctors and nurses and everyone else working in the healthcare systems were highly exposed to the hazards. And this is leading to many challenges in attracting and retaining staff, many staff being still on sick leave or not coming back to work for various reasons. In European countries, we have a huge shortage of staff, of doctors and nurses, and that is exacerbated by the pandemic. In some countries, probably to some extent in Germany, the pandemic was mostly informed by lab science, particularly virology, and that proved very central. However, combining lab science
with social science is probably the way forward in future pandemics to better understand the social implications of containment strategies. And for future pandemic preparedness, health promotion has an important role to maintain a healthy workforce, and not just to provide high clinical quality care, but particularly addressing also the behavioral issues in relation to the pandemic and health promotion, in order to focus on the health gain of the patient and the workforce. With that, I'm closing, and here are the contact details to stay in touch with us. I thank you very much for the opportunity to give this brief address and wish you a successful conference. Thank you very much. 네, 감사합니다. 이거 지금 연락돼 있는 거 아니죠? 예, 뭐 일단 제일 정확하게 시간을 지켜주셔서 다행입니다. 그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저기 스크린 좀 올려주시고요. 그 토론자로 선정되신 이수영 과장님, 황지연 단장님, 그리고 차윤정 공공의료 사업팀. 예, 준비되는 동안 저 한 가지 질문을 서동섭 부장님께 저희는 그 메디책이 굉장히 오랫동안 꾸준히 이 HPH 활동을 하고 있고 사실 공공병원보다 더 많은 활동을 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 원동력이 도대체 뭔가요? 이게 그 하시는 실무자들도 매번 바뀌고 원장님도 바뀌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 건강 증진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어떤 최고원 결정권자들, 특히 회장님이나 뭐 사무총장님들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고요. 그 의지가 없으시면 저희 이와 관련된 예산도 확보할 수 없고 또 인력 지원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첫 번째 가장 중요하고, 두 번째는 그동안 전국 단위에 저희가 어떤 지부가 있기 때문에 이 지부에 있는 충분한 인력을 확보하고 활용할 수 있다라는 저희 협회만의 어떤 이 인프라가 두 번째 어떤 동력권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좋은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네,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토론자는 서울의료원의 이수영 가정의학 과장님이십니다. 간단하게 양력 소개시켜드리면은 연세대학교 졸업하시고 연세대 보건대학원에서 건강증진교육학 석사를 받으셨습니다. 현재 서울의료원에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서울의료원의 공공의료와 건강증진에 대해서 대부분의 책임을 지시고 있는 분입니다. 예,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료는 좀 준비했었는데 중요한 내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병원에서도 제가 이제 HPH 팀장을 맡고 있는데 저희 조직도 좀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공공의료본부 아래에 이제 HPH 팀이 있는데 아마 내년 정도 되면은 이 HPH 팀이 따로 존재하지 않을 것 같고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각 그 공공의료 본부 내에서 여러 가지 업무를 좀 나누어서 하는 쪽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변화가 생기는 게 그동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전후로 해서 어떻게 생각하면 아까도 좀 얘기가 좀 나왔지만 병원에서는 이게 필수로 생각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떻게 생각 꼭 필요한, 누구든 생각하면 필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필수적인 부분은 아니어서 어떻게 뭐 수익도 좀 생각해야 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계속 유지에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팀장을 제가 맡으면서 그래도 좀 앞으로 계속해서 이 HPH가 잘 되기 위해서 어떤 게 좀 필요할까 하는 부분을 좀 정리를 했습니다. 마지막을 좀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까도 자꾸 나왔지만 최고 경영진, 어떻게 생각하면 끝발이 좀 먹힐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분이 의지가 있는 게 가장 필수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의지와 함께 요즘에 어떻게 생각하면 저희 HPH 팀도 예전 10여 년 전에 있었을 때 그 질문을 똑같이 받습니다. HPH 팀이 무엇하는 곳이냐. 근데 요즘에 잘
그때랑 또 비슷하게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떤 일을 하고 어떤 것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지 이제 병원 내에 뜻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 같이 알고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서 두 번째 그 병원 내 활성화된 조직, 그러니까 별도의 조직이 아니더라도 뭐 TF가 되든 뭐 동호회 중심이 되든 그런 조직을 만들어 나가는 것은 필수적으로 또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HPH 팀의 이 한계점이라고 좀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사업이나 활동에 있어서 평가 툴이 대체적으로 질평가가 많습니다. 퀄리티를 이제 평가하는 거 아주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제 만족도 평가하고 이제 그 정도에서 그치는 경우가 많은데 항상 어떤 사업과 그리고 행동을 할 때는 그거 외에 조금 더 좋은 지표로 걸 수 있는지 뭘가 있을까 항상 고민을 하고 사업을 선정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런 사업을 어떤 것을 선택할지에 있어서도 되도록이면 조금 더 충분한 근거가 있는 의학적인 근거가 있는 사업을 우선순위로 해서 먼저 다가갈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토론 질문은 끝나고 같이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 토론자는 그 서울특별시 장애인 치과병원의 그 공공의료 사업단장으로 근무하고 계신 황지연 단장님이십니다. 양력을 간단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경희대학교 치의학과 졸업하시고 동대원의 석사 그리고 원주의대에서 박사과정 수료하셨습니다. 계속 장애인 치과병원 근무하시면서 현재 공공의료 사업단장으로 근무하고 계십니다.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소개받은 소개받은 서울특별시 장애인 치과병원에서 공공의료 사업단 단장을 맡고 있는 황지영이라고 합니다. 네, 저희 병원은 2005년도에 이제 국내에서 최초로 생긴 장애인 치과병원으로 진료를 시작한 공공병원인데요.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이제 공공병원으로서 장애인의 구강 건강 증진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했고 앞으로 어떤 과제가 있었는지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좀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제 저희 병원이 장애인 구강 건강 증진에서 어떤 중심적인 역할을 위해서 전문 치과의료 서비스와 공공구강보건의료 서비스를 시행을 하고 있었는데요. 실제로 치과 진료의 특성상 대부분의 진료가 비말 및 에어로졸로 인해 감염되는 감염병에 대해서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치과의료 서비스 이용하는 환자도 그리고 치과의료 종사자도 모두 감염에 노출되기 쉬운 상황이죠. 그래서 일단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저희는 철저한 감염관리 및 상황에 맞는 방역체계 하에서 원내 진료는 굉장히 정상적으로 시행을 할 수 있었습니다. 3년간 외래 이용 환자 수라든가 여러 분포를 살펴보면 뭐 약간의 달별 차이는 있겠지만 큰 문제 없이 이제 외래 진료를 성실하게 수행을 할 수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병원의 진료 사업 중에서 되게 큰 축으로 이동치과 진료 사업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동치과 버스를 이용해서 서울시 산하 소재의 장애인 유관시설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이동진료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주로 서울시 장애인 학생들이 다니고 있는 특수학교와 그리고 서울특별시의 정신병원 그리고 서울시에 소재하고 있는 장애인 거주시설 그리고 복지시설 등을 방문하고 있고 서울역 노숙인이라던가 이런 쪽방촌 이런 곳에서 이동진료를 시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뭐 예상하시겠지만 사실 지난 2020년 2월을 마지막으로 해서 이동치과 진료 사업은 전면 중단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해마다 하고 있던 그 사업들의 수가 빨간색으로 표시된 2020년의 그 1월, 2월을 이후로 0으로 저게 아래쪽에 있는 표가 2021년이죠. 이렇게 멈춘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2022년에 좀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저희가 좀 다시 한번 좀 이동 진료를 시작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지난 팬데믹 상황이 병원에 내원하는 환자들을 위해서는 나름 충실히 이루어졌지만 실제로 병원으로 직접 내원하기 힘든 취약계층에게 더욱 어떤 건강의 위기를 경험하게 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단 2022년 5월 정도에 사업을 다시 좀 재개를 해서 그동안 구강 검진하고 관리가 어려웠던 특수학교 초중고 학생과 좀 시설 거주자들을 중심으로 하는 이동 진료를 다시 수행을 시작하였습니다. 이제 내년부터는 다시 한번 기존 사업을 재개함과 동시에 좀 다양한 시도를 해서 가능한 한 빨리 장애인 구강 건강 증진을 위한 병원의 역할이 정상화되도록 노력을 하고 재검토 보완해 나갈 예정입니다. 근데 문제는 저희가 이제 내년부터 다시 열심히 할 예정이긴 하지만 만약 다시 새로 이런 팬데믹 상황이 온다면 이렇게 단순히 그냥 어떻게 2년을 무사히 잘 넘기고 큰 문제 없이 넘기는 거에 아니라 그걸 극복하고 그 시기에도 소외되는 계층이 없도록 하는 노력에 있어서 그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에 대해서는 좀 굉장히 고민이 되고 있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세 번째 토론자이신 차윤정 선생님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그 호남대학교 간호학과 졸업하시고 카톨릭대학교에서 보건대학원 건강증진학 석사를 받으셨습니다. 그 분당서울대학병원에서 근무하고 계시고 분당서울대학병원 공공의료본부 공공의료사업팀에서 현재 근무하고 계십니다. 예,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분당서울대학교 병원 공공의료본부 공공의료사업팀에서 건강증진병원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차윤정이라고 합니다. 한 5분 정도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마지막까지 경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건강하게 살고 싶다고 소망을 하는데 건강을 증진시키며 사는 삶은 무엇일까요? 건강 증진이라는 단어만 두고 보았을 때는 매우 포괄적인 개념이라 어떤 의미로 정의를 내릴 수 있는지 호기심이 생겨서 전공으로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건강 증진이란 대표적인 정의로 스스로의 건강을 관리하고 향상시키는 능력을 증진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각기 전부 다르게 태어나고 살아가면서 마주하는 상황들도 전부 다릅니다. 이에 다양한 변수에 직면을 한 뒤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관련한 기본 개념이 잘 정립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기치 못하게 코로나19라는 변수를 마주하고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가를 두고 보았을 때 건강 증진이라는 개념을 기반으로 해서 방향성을 어떻게 정해야 하는가, 그리고 우리는 건강 증진을 위해 어떻게 해왔는가라는 생각을 실무자로서 지역사회 의료 취약계층 그리고 직면한 의료인들의 입장에서 해보았습니다. 앞서 코로나 시대에 의료인의 직무 소진과 관련한 건강증진 행동에는 무엇이 있는지 김귀숙 부센터장님의 말씀과 더불어 지역사회와 가족을 위한 건강증진 사업 및 돌봄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서정희 실장님, 서동섭 부장님 말씀 주셨고, 해외에서도 왜 건강증진을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하는지 올리버 그런 사무국장님의 의견 잘 들었는데요.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에서도 마찬가지로 환자, 보호자, 교직원 및 지역사회 그리고 병원 환경의 건강 증진을 목표로 활동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강증진 사업의 분류에 기반하여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내용은 화면과 같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사태가 발발하면서 사실상 20년도에서 21년도에는 거의 전시 상황에 준하여 최소한의 행정 인력 이외에 나머지는 코로나19 대응에 초점을 맞추어 일을 했었습니다.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마찬가지로 기존 진행하던 건강증진 사업 외 코로나19 대응을 하는데 보다 집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염려가 되었던 부분은 집합 제한이 시행되면서 의료 소외계층이 누릴 수 있는 건강증진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줄어들었다는 점입니다. 물론 대면 활동이 비대면 활동으로 전환되면서 발전된 서비스들도 있죠. 그것에 해당하는 것은 비대면 상담 서비스나 재택 치료와 같은 활동이 예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료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대상군은 현장에 나가보면 직접적으로 손길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에 지역별, 소득계층별 건강격차 및 불평등 실태 점검을 하여 소외계층을 위한 맞춤형 의료지원 체계 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4월부터 엔데믹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지역사회 유관기관들도 코로나19로 중단되었던 건강증진 사업을 재개하는 등의 활동을 시작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재난사태가 발발했을 경우에 공중보건 위기에 맞서서 건강 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실질적인 대비책을 강구하여 정책의 반영이 필요하고, 더불어 사스와 메르스와 같은 감염병을 포함하여 위기에 대한 대비책을 모색해서 상시 마련해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재난 상황이 발생하면 일반인들에게도 피해가 막심하지만 특히 감염병이라는 재난 상황에 있어서는 의료진들이 직접적으로 위험도와 업무 과중에 막대한 영향을 받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에 개인적 자원의 대처 방안으로 제시된 방법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건강하게 살 수 있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은 스스로 노력을 해야 하고 의지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개개인은 사회적인 지원과 조직이 보유한 자원, 상사나 동료, 가족 등 완충 역할을 담당하는 영향력 있는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 병원과 속해 있는 조직의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의료 취약계층과 재난 상황에서 근무해야 하는 직군, 그리고 재난 상황에 맞서 대처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모든 국민들을 위한 조직 차원의 대처 방안을 포함하여 더욱 다양한 범위의 연구와 예산 지원을 이 자리를 빌어 요청드려 봅니다. 아래 사진은 코로나19 이전 이후 원 내외 건강증진 활동을 했던 사진 자료인데요. 업무에 참고 부탁드리며 관련해서 건강증진 의견을 낼 수 있도록 초청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토론 잘 들었고요. 지금 뭐 시간은 조금 지났습니다. 어차피 지났기 때문에 그래도 여기 토론하시고 발표해 주신 분들 질문 있으시면 한두 개 정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세요? 다 일단 시간을 끝나는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다들 노력하시는 것 같아서 오늘 너무 죄송합니다. 악역 담당을 해서 시간을 너무 쫓겨가지고 진행을 하다 보니까 조금 아쉬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혹시 보람의 병원 공공사업단에서는 따로 코멘트 하실 거 없으십니까? 아까 제가 잠깐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메디체께서 제일 활동 많이 하시지만 그 공공병원에서는 보람의 병원이 HPH 활동을 제일 또 열심히 하고 계신 병원입니다. 지금 회장 병원으로 돼 있으시죠, 이거? 예, 뭐 사실 저희가 이제 건강증진병원 사업을 하면서 이게 결국 아까 계속 나왔지만은 경영진의 확고한 의지와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사실 뭐 코로나 상태가 지속되면서 이제 그런 저희 활동도 조금 어떻게 보면 위축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쨌든 이 내부 고객, 외부 고객 건강 증진, 특히 이제 직원 건강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병원 차원에서 좀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 뭐 이런 부분은 뭐 일시적인 부분이 아니고 쭉 나가서 결국 병원의 직원들이 잘 건강해야 또 고객들한테 또 그만큼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거니까 그쪽으로 계속 노력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으로 아마 오늘 HPH 그 심포지움이 거의 가름이 되는 것 같습니다. 뭐 장시간 동안 3세션 수고 많으셨습니다. 3세션 마치겠습니다.